나이 처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제발. 42살 김경태의 발이 63살 청소원 박영자의 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그녀가 균형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딸그랑 안경이 떨어지며 렌즈에 금이 갔습니다. 아이고, 안경이. 떨리는 손을 뻗는 순간 김경태가 그 안경을 발로 짓이겼어요. 우드득 안경테가 부러지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6개월간 당한 지옥 같은 괴롭힘. 그러나 이 할머니에게는 3년 전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었고 그 비밀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과연 이 63살 박영자는 어떻게 42살 갑질 남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여기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특별해질 거예요. 그날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한 빌딩 지하 주차장. 63살 박영자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을 비췄어요.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죠. 하지만 이 평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려왔어요. 42살 김경태. 3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그는 이 빌딩에서 가장 많은 월세를 내는 세입자였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김경태는 영자를 지나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하시지. 그가 던진 말에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6개월. 김경태가 이 빌딩에 입주한 지 6개월째였고 영자의 지옥도 6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트집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김경태는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영자는 그의 분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영자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저녁 6시. 영자는 2층 휴게실에서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희재였어요. 엄마, 오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34살 딸 희재는 출산 후 신장 기능이 나빠져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그 병원비를 위해 영자는 이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약은 잘 먹고 있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저녁 7시.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8살 사위 철민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늘 그렇듯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위, 이 누추한 곳에 또 왔구나. 철민은 영자 옆에 앉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 달 용돈이에요. 아이고, 됐어. 너희도 힘들잖니? 어머니, 받으세요. 영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홀로 견뎌온 세월을 아는지 사위만큼은 늘 살갑게 챙겨줬어요. 매달 첫 금요일, 7년째 변함없이 이어온 마음이었습니다. 철민은 영자 옆에 앉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 달 용돈이에요. 작아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고, 됐어. 너희도 힘들잖니? 철민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도 많았지만 이 봉투만큼은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영자는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철민아. 밤에 조심하시고 일찍 들어가세요. 철민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밤 7시 50분, 영자는 청소도구를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산한 주차장. 영자는 물통에 물을 받고 걸레를 적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50대 중반부터 시작된 허리 디스크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때였습니다. 굉음. 검은색 BMW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급제동했어요.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자의 등이 굳었어요. 차 문이 벌컥 열리며 김경태가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영자를 봤죠. 야! 김경태의 목소리에 영자는 재빨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이게 뭐야? 청소를 이따위로 했어?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돈은 받아먹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나이 처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김경태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타당. 그가 영자 옆에 물통을 발로 걷어찼어요. 물이 사방으로 쏟아지면서 바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 챙겨놓잖아. 영자는 황급히 걸레를 들고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물에 젖고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김경태는 그런 영자를 내려다봤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보는 눈이었죠. 정말 답답해.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섰고 영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경태의 발이 영자의 몸을 세게 쳤어요. 빨리 치우라고. 영자의 몸이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딸그랑. 안경이 떨어지는 소리. 렌즈에 금이 가는 소리. 우드득 김경태가 그 안경을 발로 지지기는 소리.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계단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8살 사위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는 흰 봉투를 손에 든 채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용돈을 전해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두고 간 게 생각나서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장모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물에 젖은 무릎으로 기어가며 부서진 안경 조각을 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철민의 세상이 멈췄어요. 손에 든 흰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뭔데? 청소 문제로 좀 얘기한 것뿐인데. 김경태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철민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빠르게 장모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부서진 안경을 손에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물을 좀 엎질렀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경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자의 젖은 옷을 보며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옷이 왜 이렇게 다 젖으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경태를 봤어요.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청소원이 일 제대로 안 해서 주해준 거야. 당신은 뭔데? 제 장모님이십니다. 철민이 일어서면서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한테 방금 뭐 하신 겁니까? 뭘 어쨌다고? 내가 월세 내는 세입자야. 나이 처먹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김경태의 말에 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뭐? 청소원 따위 때문에? 야, 내가 이 빌딩에서 제일 많은 돈 내는 사람이야. 건물주한테 한마디만 하면 너희 장모 당장 잘린다고. 철민이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당신이 한 폭행, 전부 CCTV에 찍혔을 거고,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김경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비웃었어요. 증거! 웃기지 마! 두고 봐! 누가 먼저 잘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김경태가 손가락으로 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대로 치워져 있지 않으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주차장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철민은 무릎을 꿇고 장모님을 부축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때 20m 떨어진 곳에서 61살 오인순이 다가왔습니다. 영자의 청소 동료였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위님, 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영자가 급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인순 씨. 그만. 언니, 더 이상 참으면 안 돼요. 인순이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매일 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밀치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철민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장모님의 부서진 안경, 젖은 옷, 떨리는 손, 그리고 인순의 떨리는 목소리.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제껏 전혀 몰랐던 겁니다. 매월 금요일 찾아와서 봉투만 전해주고 가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철민은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차가운 불빛 아래 부서진 안경이 바닥에서 반짝였습니다. 금이 간 렌즈처럼 이 가족의 평범한 일상도 이날 밤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주차장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장모님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순을 바라봤습니다. 인순 선생님, 어머니 집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예, 고마워요. 언니 혼자 두면 안 되죠. 인순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영자의 청소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물통, 걸레, 청소 카트. 한쪽 구석에 정리해두면서 내일 다시 쓸 수 있게 해뒀죠. 철민은 영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영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사위에게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죠. 어머니, 천천히요. 응. 주차장을 나와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철민의 차는 빌딩 앞 길가에 세워져 있었어요. 철민이 뒷문을 열고 영자를 태웠고 인순도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면서 바깥의 소음이 차단됐어요. 철민의 차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부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영자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금이 간 안경 너머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그녀의 무릎에는 인순이 급히 싸준 수건이 놓여 있었고 젖은 바지가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뒷좌석에는 인순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옆으로 보며 영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철민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장모님을 확인했지만 영자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먼저 가실까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집에 가자.
어머니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실 건데. 괜찮다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철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차는 20분쯤 달려서 영자가 사는 연립주택 앞에 멈춰섰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계단이 가로등 불빛 아래 초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철민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리에서 통증이 올라오면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니. 철민이 재빨리 팔을 내밀어 영자를 부축했습니다. 영자는 사위의 팔을 잡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인순 씨는 먼저 들어가세요. 늦었잖아요. 영자가 말했지만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집까지 같이 올라갈게요. 혼자 계단 오르기 힘드실 텐데. 셋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영자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개처럼 퍼졌거든요. 2층에 있는 영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영자가 불을 켰어요. 작은 투룸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손녀 지우의 장난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인순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고 철민은 영자를 소파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팥이라도 사올까요? 철민이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집에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철민은 장모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금이 간 렌즈에 거실의 형광등 불빛이 일그러져 반사되고 있었죠. 어머니.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위를 봤어요. 6달쯤 됐어. 영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달이요? 처음엔 말로만 그랬어. 청소가 엉망이라고, 나이 먹어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냥 참았지. 그 사람이 빌딩에서 제일 큰 세입자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전부터 심해졌어. 물통을 차버리기도 하고 어깨를 밀기도 하고. 오늘처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철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 건물주한테 말하면 내가 잘리는 거고 너한테 말하면 내가 걱정할 거 아냐? 희재는 지금 병원비 때문에 힘든데 내가 일까지 잃으면 어떡해? 그래도 뭐? 우리가 뭐가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나도 알아. 희재 병원비 대고 지우 키우고 월세 내고 그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내가 또 짐이 되면 어떡해?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인순이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어요. 그녀는 영자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면 안 돼요. 사위님한테 말했어야죠.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달라지죠. 철민이 끊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가 해결할게요. 반드시.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아,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그 사람은 돈도 많고 힘도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어머니, 철민이 장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딸을 키우셨다고.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힘든 일만 하시면서 딸을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때도 혼자 다 짊어지셨죠.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한테 짐이 될까봐 아프신 것도 숨기시고 힘드신 것도 참으시고. 철민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제가 가족을 지켜야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6달간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어머니. 철민이 장모님을 꽉 안았습니다. 영자는 사위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인순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영자가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철민아, 김경태가 한 말 기억하지? 건물주한테 말하면 나 당장 잘린다고 했잖아. CCTV가 있어요.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건물주한테 가서 CCTV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폭행이에요, 이건. 하지만 어머니, 이번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철민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자는 그런 사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철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아침 일찍 건물에 가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응. 영자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6달간 쌓인 두려움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철민은 인순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인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위님, 잘 부탁드려요. 언니가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철민의 다짐은 확고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경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한 인간인지를. 토요일 아침 9시 철민은 다시 그 빌딩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주말 아침이었지만 철민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66살 최진수 관리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이 빌딩의 실질적 관리 책임자였고 철민을 보더니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민 씨 맞죠? 오실 줄 알았어요. 철민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어떻게? 어젯밤에 김경태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자기 장모님 사위분이 찾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최진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경태는 이미 한 수 앞서 움직였던 거였죠. 앉으세요. 최진수가 의자를 가리켰지만 철민은 서서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요. 어젯밤 10시쯤 김경태 씨가 저희 장모님을 폭행했어요. 최진수는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 씨, 유감이지만 CCTV가 한 달 전부터 고장났어요. 여기 수리 접수 기록도 있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한 달 전 날짜로 CCTV 수리 신청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고쳤어요? 업체가 부품 구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나 수리 온답니다. 최진수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철민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필 한 달 전부터라니. 영자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폭행이 심해졌다고 했거든요. 혹시 김경태 씨가 CCTV 고장난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철민의 물음에 최진수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모르죠. 빌딩 공지사항으로 붙여놨으니 세입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공지사항? 그렇다면 김경태는 CCTV가 고장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더 대담하게 폭행을 시작했던 거죠.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건물주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최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권영애 사장님 말씀이세요? 네, 건물 주인이시잖아요. 최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은 3년 전 큰 사고를 당하신 후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의 빌딩에 안 나오십니다. 관리는 저한테 정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그것도 안 됩니다. 최진수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사장님은 조용히 쉬고 싶어 하세요. 이런 잡다한 일로 연락드릴 수 없습니다. 잡다한 일이요?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이 폭행당했는데요. 최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박 씨,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관리사무소예요. 철민은 이를 악물었지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다른 층 CCTV는요? 계단이나 입구 쪽은요? 그쪽도 같은 시스템이에요. 전체가 먹통입니다. 최진수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철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혹시 김경태 씨가 소장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김경태 씨가 먼저 와서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냐고요. 박 씨,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최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철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나도 이 빌딩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김경태 씨는 이 빌딩에서 제일 큰 세입자고 월세도 밀린 적 없는 좋은 손님이지. 그런데 청소원 한 명 때문에 그런 손님이랑 문제 만들라고요? 최진수의 말이 철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폭행은 증거 있어요? CCTV도 없는데? 김경태 씨 말로는 그냥 청소 상태가 안 좋아서 주의를 줬다는데 그게 폭행이에요? 제가 봤다니까요.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진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은 사위잖아요. 편을 들 수밖에 없죠. 그게 법적으로 증거가 돼요?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진수는 다시 서류를 펼치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박 씨 장모님 말인데 사실 최근에 일 처리가 영 시원찮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세입자들 불만도 많고 그건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해요. 갱신 안 할 생각입니다. 최진수의 말에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청소원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세입자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비즈니스는 그런 거예요, 박 씨. 최진수가 서류 너머로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세요. 경찰 신고니 뭐니 하면
장모님한테 더 안 좋을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게임이었어요. 김경태는 이미 관리소장을 설득했고 CCTV는 고장이라는 핑계로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었어요. 철민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김경태가 나왔어요. 그는 철민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어젯밤 그 사위 아니야? 김경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철민은 멈춰섰습니다. 최 소장님한테 다녀오시는 모양인데. 어때, 얘기 잘 됐어? 김경태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두고 보자고 했잖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겠어? 철민의 주먹이 떨렸어요. 김경태는 그런 철민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내 장모 이번 달로 잘려. 그것도 내가 한 거야. 기분이 어때?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때릴 거야? 그럼 폭행죄로 신고하면 되겠네. CCTV는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는 잘 되거든. 김경태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CCTV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김경태는 철민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가난한 놈들은 조용히 당하고 살아야지. 설치면 이렇게 더 당하는 거야. 명심해. 김경태는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어요. 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돈과 힘 앞에서 정의와 진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철민은 주먹을 꽉 쥔 채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장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증거도 없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철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미안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철민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죠. 최진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김경태의 비웃음이, 장모님의 깨진 안경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 희재였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보다가 천천히 받았어요. 여보. 희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건물주 만났어? 철민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CCTV가 고장이었다고, 계약이 해지됐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여보. 응. 지금 가. 철민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부산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길은 한산했어요. 하지만 철민은 제대로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였어요. 옆 차선으로 검은색 BMW가 지나갔습니다. 철민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김경태의 차는 아니었지만 그 차만 보면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 철민은 백미러를 힐끗 봤어요. 뒷좌석에 딸 지우의 카시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 지우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였어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철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철민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대신 철민은 핸들을 돌렸어요. 장모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장모님 집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철민은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 있는 장모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철민을 보더니 기대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철민아, 왔어? 어떻게 됐어? 철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이미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영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철민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영자가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철민은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CCTV가 고장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철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래요. 갱신 안 한대요.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자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깨진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렌즈에 거실 불빛이 일그러져 반사되고 있었죠. 응, 그것도 예상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김경태는 이미 관리소장한테 말해놨고 CCTV는 고장이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가 사위의 손을 잡았어요. 철민아, 세상이 원래 그래. 가진 자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됐어. 영자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아. 이렇게 될 줄.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 알아볼게. 괜찮아. 철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안 괜찮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6개월 동안 매일 모욕당하고 폭행당하셨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당하고 살라고요? 철민아, 목소리 낮춰. 영자가 조용히 말했지만 철민은 멈추지 못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철민은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 희재도 걱정할 거야. 어머니가 철민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철민은 알 수 있었어요.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큰 슬픔이 숨어 있는지를. 철민이 장모님 집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인순이었습니다. 사위님. 네, 인순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제가 기억난 게 있어요. 철민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근처 카페로 오시겠어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0분 후 철민은 해운대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인순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인순이 노트를 철민 앞에 놓았습니다. 철민이 노트를 펼쳤어요. 빽빽한 글씨로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5일 김경태, 청소 상태 불량 지적. 언니한테 고함. 10월 8일 김경태, 차 밑을 깨끗이 닦으라고 화냄. 10월 12일 김경태, 언니 어깨 떠미름. 언니 비틀거림. 10월 15일 주차장 바닥에 기름 자국. 언니 미끄러져 낙상. 손에서 피남. 철민은 노트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2주일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철민이 고개를 들어 인순을 봤습니다. 인순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김경태는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린 청소원이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최근 2주일간은 전부 적어뒀어요. 인순이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제는 누군가 나서야 해요. 철민은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인순 선생님. 이걸로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민은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녁 7시 철민은 자기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희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철민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철민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CCTV가 고장이었대. 한 달 전부터. 그럼 증거가 없다는 거네요? 응. 그리고 어머니 계약도 이번 달로 끝이야. 희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일자리를. 나도 몰라. 철민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희재가 그 옆에 앉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기분은 이해해요. 저도 화나요. 하지만 희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요. 철민이 아내를 봤습니다. 희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경찰 신고하고 김경태랑 법적으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 비용은? 소송 기간 동안 스트레스는? 어머니는 이미 일자리 잃었어요. 우리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지우도 있고 제 병원비도 있잖아요.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희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회사는요? 김경태가 거기까지 민원 넣으면요? 요즘 회사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잖아요. 개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당하고 살라고?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봤어요? 6개월 동안 매일 모욕당하고 폭행당하셨어요. 이게 돈 문제예요? 사람의 존엄성 문제죠. 알아요. 저도 알아요. 희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이 감옥 가면 우리는 어떡해요? 감옥이요? 내가 왜? 혹시 몰라요. 당신 성격에 참지 못하고 그 사람 때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을 막아섰을 때 주먹이 떨렸다고 했잖아요. 아내 희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무섭거든요. 당신이 무슨 일 벌일까봐.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희재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생각 좀 해봐요. 제발.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철민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밤 11시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철민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검색창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을 쳤습니다. 여러 기사와 자료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모두 증거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은 인순이 준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6개월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장모님이 견뎌온 시간이야. 철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걸 그냥 덮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지? 그는 노트북으로 빌딩 등기부등본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건물주 이름이 떴습니다. 권영애. 철민은 그 이름을 쳐다봤습니다. 권영애. 이분이 진짜 건물주시구나. 그는 검색창에 권영애와 빌딩 주소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이메일도 아무것도 없었죠. 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지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은 조용히 일어나 지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희재가 지우를 안고 재우고 있었어요. 철민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지우의 얼굴, 지친 아내의 모습. 이 아이에게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지? 철민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물러서는 아빠? 아니면 끝까지 싸우는 아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포기할 순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해. 철민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앉아 권영애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철민의 눈빛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철민은 장모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밤 일이 있고 나서 영자는 너무 많이 다치셨어요. 얼굴에 멍, 손목 빈 것, 무릎 찰과상까지. 병원에 가시자고 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쉬면 나아. 오늘은 희재와 지우가 유치원 행사에 가는 날이었어요. 많이 다치신 장모님을 뵈러 철민은 점심을 사들고 장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점심 드셨어요? 문을 연 영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철민아, 희재랑 지우는 유치원 행사 갔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나서 영자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죠. 철민은 조용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벽장 위에 놓인 앨범들. 그는 일어나서 벽장 쪽으로 다가갔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 몇 건이 보였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장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 희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 철민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사진 사이에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신문지였죠. 경부고속도로 대형 추돌 사고, 신속한 신고로 인명구조. 기사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2022년 11월 15일이었어요. 철민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밤 9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40km 지점에서 빗길 미끄럼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 5대가 연루된 이번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지나가던 시민의 신속한 119 신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구조된 권영애 씨 당시 67세는 차량에 갇혀 있었으나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권영애? 그는 다시 읽었어요. 권영애. 빌딩 건물주 이름이 바로 권영애였습니다. 철민은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을 지나가던 박영자 씨 당시 60세가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박 씨의 정확한 위치 설명과 신속한 대처로 구조대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박영자 장모님이었습니다. 철민은 신문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모님이 권영애 사장님을 구하셨어?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사 아래쪽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영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확실히 장모님이었어요. 철민은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구조된 권영애 씨는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평생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박영자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며 담담하게 답했다.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을 상상했습니다. 빗속의 고속도로,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영자는 핸들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겠죠. 그때 앞쪽에서 굉음이 들렸을 겁니다. 끽, 쾅, 쾅, 쾅. 연쇄 추돌 소리. 영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거예요. 차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차량들, 깨진 유리, 그리고 어둠. 다행히 목만 조금 다친 영자는 차에서 내렸을 겁니다. 빗속에서 사고 현장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한 차량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봤을 거예요. 70 가까운 나이의 여자, 권영애였습니다.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권영애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영자는 차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을 겁니다. 119입니까?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40km 지점이요. 연쇄 추돌 사고요. 차 5대. 한 분이 차에 갇혀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영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을 거예요. 권영애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창밖을 봤을 겁니다. 빗속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차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구조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을 겁니다. 권영애는 그 목소리에 매달렸어요. 1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왔고 차량을 절단하기 시작했죠. 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서 있었을 거예요. 30분 후 권영애가 구조됐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권영애를 보며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구급차에 싣기 직전 권영애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권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을 겁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구급차가 떠났고 영자는 다시 자기 차에 올라탔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영자는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철민은 눈을 떴습니다. 신문 기사를 다시 봤어요. 이게 답이야. 철민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빌딩 등기부등본을 다시 검색했어요. 건물주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권영애 1955년생. 2022년 당시 67세. 지금은 70세.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철민의 가슴이 뛰었어요. 장모님이 건물주의 생명을 구하셨어.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권영애는 사고 후 건강이 악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빌딩 관리를 최진수에게 맡기고 은둔했겠죠. 그리고 영자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 다 그 일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신문 기사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철민은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권영애를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검색했어요. 권영애 2022년 고속도로 사고.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철민은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한 기사에 작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권영애 씨는 부산에서 부동산 여러 채를 소유한 사업가로 알려졌으며 사고 후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해 교통사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희망나눔재단. 철민은 재빨리 검색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 방에서 영자가 나왔습니다. 철민아, 언제 왔어? 영자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철민은 재빨리 신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어머니, 제가 물 좀 드릴게요. 철민은 부엌으로 가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장모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 희망을 드렸다가 또 실망시킬 순 없어. 확실하게 만나고 나서 말씀드리자. 철민은 물을 따라 영자에게 드렸어요. 고맙다, 철민아. 어머니, 저 이제 집에 갈게요. 철민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 제가 회사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침에 볼 사람이 있어서요. 철민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철민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사위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접힌 신문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이 희망나눔재단을 찾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권영애를 만날 거라는 걸,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켜지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9시 철민은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권영애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사장님 면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급한 일이라서.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해?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외부 면담을 거의 안 하세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3년 전 고속도로 사고 관련해서 여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부장님, 1층에 3년 전 사고 관련해서 이사장님 면담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철민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 사무국장 최영수입니다. 박철민입니다. 철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3년 전 사고 관련이라고 하셨는데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사실은 그때 이사장님을 구조하신 분이 제 장모님이세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최영수의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여기 신문 기사 있습니다. 철민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최영수가 기사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박영자 씨, 맞네요. 이분이 장모님이시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장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철민이 말을 이으려는데 최영수가 손을 들었어요. 잠시만요. 이건 이사장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위로 올라가시죠.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최영수가 철민을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벽에는 재단 활동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모습, 장학금 수여식, 의료비 지원 행사들. 철민은 사진들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최영수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며 최영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이사장님께서 지금은 면담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 장모님이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사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3년 전 사고 후유증으로 심장도 약하시고 최근엔 거동도 불편하셔서. 최영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제발이요. 철민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최영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이사장님께서 그날 일을 떠올리는 걸 힘들어하세요.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심리 치료도 받고 계시거든요.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장모님이 은인이신 건 사실입니다. 최영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모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6개월간 당한 괴롭힘, 김경태의 폭행, 깨진 안경과 계약 해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최영수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CCTV는 고장이라고 하고 빌딩 관리소장은 김경태 편이고 증거도 없고 어머니는 일자리도 잃으셨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사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빌딩 주인이 바로 이사장님이시잖아요. 최영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꼭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이사장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2,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철민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최영수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장모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날 이사장님을 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재단을 나오는 철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절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2, 3일 안에 연락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철민은 차에 올라탔어요. 핸드폰을 꺼내 희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요? 희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못 만났어. 건강이 안 좋으시대. 그럼 2, 3일 안에 연락 온대. 기다려봐야지. 철민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철민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회사 가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 있어서. 알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전화를 끊고 철민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재단 3층 이사장실. 최영수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저예요. 들어와요.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창문이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70살 권영애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 젊은이 갔어요? 네, 이사장님. 내가 너무 냉정했나요? 권영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 건강이 우선입니다.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권영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녀는 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의 목소리. 괜찮아요. 구조대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권영애는 눈을 감았어요. 국장님. 네, 이사장님. 그분. 박영자 씨 주소 알아낼 수 있어요? 최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권영애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해운대에 있는 내 빌딩 말이에요. 거기 관리소장이 누구였죠? 최진수 씨입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박영자 씨 근무 기록 전부 보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영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고 있었어요. 무기력하던 눈에서 어떤 결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시간이 온 것 같네요. 권영애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최영수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실을 나가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권영애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이제 자신이 그분을 구할 차례였어요. 목요일 밤 7시 30분 해운대 빌딩 지하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영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그만두라고 했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일해야지. 영자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사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김경태가 언제 또 나타날지, 무슨 말을 할지. 매일 밤이 공포였어요. 영자는 걸레를 짜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검은색 BMW를 탄 김경태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영자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일하네? 김경태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영자는 재빨리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 비틀거렸습니다. 이번 달까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일해야죠.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경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그래봤자 며칠 안 남았는데. 그는 영자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청소원 주제에 참 고집이 세더라. 예, 내 사위 말이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던데? 김경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내가 경고 안 했어? 조용히 있으라고. 김경태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월세 내는 손님이 청소원보다 중요한 거야. 그것도 모르냐?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알겠어? 그의 말투는 마치 벌레를 보듯 했어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순간 김경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사람? 그는 비웃으며 영자가 방금 닦은 바닥을 보더니 입을 벌렸어요. 침을 뱉었습니다. 깨끗이 닦은 바닥 한가운데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김경태는 그 자리를 발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시 닦아. 지금 당장. 어서 안 닦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걸레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경태가 영자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밀었어요. 빨리 안 해? 영자의 몸이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손목이 꺾이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영자가 신음을 냈어요. 김경태는 그런 영자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겁니까? 계단에서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철민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걱정되어 일부러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이었죠. 철민은 쓰러진 영자와 그 위에 서 있는 김경태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니. 철민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김경태는 철민을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왔어? 이 귀찮은 놈이.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뭘 어쨌는데? 청소 제대로 안 해서 주해 준 거지. 김경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영자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김경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신 우리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 알겠어? 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김경태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내 장모 이번 달로 잘리는 거 알지?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너도 조심해. 내 회사에도 전화 넣을 수 있거든. 김경태가 철민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가난한 놈들은 가만히 당하고 살아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경태가 철민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철민이 더 빨랐습니다. 철민은 대학 시절 유도 선수였어요.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경태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몸을 틀면서 김경태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김경태가 비명을 질렀어요. 철민은 그대로 다리를 걸어 김경태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쿵! 김경태가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박았어요. 철민은 무릎으로 김경태의 등을 눌렀습니다. 아, 이 자식이. 김경태가 발버둥 쳤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철민의 유도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나라고. 폭행이야. 폭행? 김경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손댄 건 당신이잖아.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20m 떨어진 곳에서 인순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요? 해운대구. 폭행 사건이요. 빨리 와주세요. 인순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는 바닥에 앉은 채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철민아, 그만.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철민이 장모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저희 장모님을 폭행했어요. 철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경태가 먼저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 저를 공격했어요. 일방적으로 증거도 없이 갑자기 덮쳤다고요. 김경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철민은 영자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어머니 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순이 달려와 영자의 반대편을 잡아줬어요. 경찰차에 오르면서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괜찮아. 어머니를 지킨 거니까.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지하 주차장에는 영자의 청소도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것들은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9시 해운대구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철민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경태 씨가 장모님을 밀쳐서 그분을 제압했다는 거죠? 30대 후반의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철민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경태 씨 주장은 다릅니다. 박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다니까요. 옆 의자에 앉은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인이 가족이면 증거력이 약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CCTV는 고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경찰관의 말에 철민은 입을 다물었어요. 옆 조사실에서는 김경태가 다른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 상태가 안 좋아서 주의를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덮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눌렀어요. 여기 봐요. 얼굴에 멍도 들었잖아요. 김경태는 뺨에 멍을 가리키며 과장되게 말했어요. 경찰은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피해자가 많네요. 상해 정도는 경미하지만. 경미하다고요? 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폭행당했다고요. 김경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어요. 경찰은 양측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귀가하시고 추가 조사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씨가 박철민 씨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정식 수사 들어갑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경태는 비웃으며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철민은 영자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철민아, 미안해. 너까지 이렇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한 일이에요. 철민이 말했지만 가슴속은 불안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영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빌딩 인사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면담 필수 참석 바랍니다. 근무 태도 문제 관련. 영자는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민아, 인사팀에서 부른대. 뭐라고요? 지금 가요. 철민은 회사를 조퇴하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빌딩 2층 인사팀 회의실. 영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50대 초반의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김경태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김경태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어요. 박영자 씨, 오셨네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청소 불량 민원이 5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영자 앞에 밀어놨어요. 영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청소 불량 민원서. 3층 입주자 이철수 복도 청소 상태 불량. 4층 입주자 박순희 화장실 청소 불성실. 5장의 민원서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어요. 이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철민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호자세요? 자리에 앉으시죠.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철민은 영자 옆에 앉으며 민원서를 집어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봐도. 조작이라는 증거 있으세요? 김경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다 서명 날인돼 있잖아요. 제가 직접 세입자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김경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어요. 당신이 직접 받았다고요? 그럼 강요한 거 아닙니까?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요? 뭔 소리예요?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신 거지. 저는 그냥 민원서 양식 드렸을 뿐이에요. 김경태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인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세요. 박영자 씨, 솔직히 최근 근무 태도가 많이 안 좋았어요. 목요일 밤에는 근무 중 폭력 사건까지 일으켰고요. 폭력 사건이요? 어머니가 당한 거잖아요.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철민 씨가 김경태 씨를 폭행한 걸로 나왔어요. 피해자는 김경태 씨입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철민은 할 말을 잃었어요. 김경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팀장님, 저는 더 이상 이 청소원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매일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목요일에는 또 사위가 저를 폭행했잖아요. 다음엔 무슨 짓을 할지. 김경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자를 봤습니다. 박영자 씨, 유감이지만 즉시 계약 해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출근 정지입니다. 뭐라고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더 이상 근무는 어렵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결정사항입니다.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건 부당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승소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원이 5건, 폭력 사건, 그리고 CCTV 증거도 없고요. 법원에서도 우리 손 들어줄 겁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경태가 일어서며 비웃었습니다. 박영자 씨,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빌딩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보기 싫으니까. 그는 회의실을 나가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철민은 어머니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반드시.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온 두 사람. 김경태가 멀리서 휘파람을 불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증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진 자의 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철민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철민 선생님이십니까? 희망나눔재단 최영수입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장소는 재단 사무실입니다. 철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민은 영자를 봤어요. 어머니, 희망이 생겼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밤 9시 철민의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철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영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희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마워.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차를 들지 않았어요. 6살 지우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안 울어. 괜찮아. 영자가 억지로 웃으며 손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민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김경태야. 하지만 내가 너까지 고소당하게 만들었잖니. 일자리도 잃고 이제 뭘 해야 할지.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희재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철민은 핸드폰을 꺼내 3년 전 신문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생명 구한 청소원. 사진 속 영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희망나눔재단 갑니다. 재단? 네, 이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꼭 성공할 거예요.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50분, 희망나눔재단 앞. 철민과 영자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철민을 봤어요.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믿어보세요. 철민이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최영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이사장실 앞에 멈췄습니다. 최영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사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사무실에 권영애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회색 머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저분이. 권영애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박영자 씨, 맞으시죠? 권영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3년 전 고속도로에서. 권영애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간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그때 차 안에 계셨던. 네, 맞아요. 권영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권영애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어요. 철민은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영애가 영자를 의자에 앉게 했어요. 최 국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 빌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제가 죄송하죠. 권영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 건물에서 은인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제가 몰랐으니까요. 이제 바로잡겠어요. 1시간 후 해운대 빌딩 2층 회의실. 테이블에 권영애, 영자, 철민, 최진수, 인사팀장, 그리고 김경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경태는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어요. 저기,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권영애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김경태는 입을 다물었어요. 권영애가 최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최 관리소장, CCTV가 고장이라고 했죠? 네. 그게... 최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권영애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7월 20일 밤 7시 40분. 김경태가 영자의 청소 도구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눈 달린 거 맞아? 김경태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영상. 8월 5일 복도. 김경태가 영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장면. 꼴도 보기 싫어. 청소나 제대로 해. 또 다른 영상. 8월 28일 지하 주차장. 김경태가 바닥에 기름을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철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게 바로 어머니가 넘어진 날이잖아요. 김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할 말 있으세요? 권영애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경태는 입을 벙긋거리기만 했어요. 마지막 영상. 목요일 밤 지하 주차장. 김경태가 영자에게 침을 뱉고 밀치는 장면. 다시 닦아. 지금 당장. 영자가 쓰러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권영애가 최진수를 봤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 숨겼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김경태 씨가 돈을 줬죠? 얼마 받았어요? 최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애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경태 씨 계좌에서 최진수 씨 계좌로 이체된 기록입니다. 100만 원. 입 막는 돈이었죠? 최진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권영애가 김경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경태 씨, 당신의 계약은 즉시 해지합니다. 오늘 안으로 사무실 비우세요. 뭐,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월세를 성실히 냈다고요. 김경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고의로. 변호사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겁니다. 권영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경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영자를 봤지만 영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어요. 권영애가 손을 저었습니다. 김경태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권영애가 최진수를 봤습니다. 당신도 해고해요. 당장 짐 싸세요. 이사장님, 제발. 기회는 없습니다. 최진수도 고개를 떨구며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권영애, 영자, 철민, 인사팀장만 남았어요. 권영애가 영자를 봤습니다. 박영자 씨, 이 빌딩 관리 이사로 임명하고 싶어요. 네, 관리 이사요? 영자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3년 전 제 생명을 구했어요.
이제 제가 당신의 인생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어서 우리 건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권영애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간 쌓인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철민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영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바다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이 없었다면 이 풍경도 못 봤을 테니까. 회의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어요. 2주 후 금요일 저녁 6시 30분. 해운대 바닷가 근처 한 식당.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에 4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철민, 희재, 지우, 그리고 영자.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영자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올렸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살짝 있었고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지우가 뭘 그렸는데? 할머니 얼굴이요.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영자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희재가 국그릇을 영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오늘 좀 피곤하시죠?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 영자가 딸을 미소 지었어요. 희재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철민은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철민이 습관처럼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흰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영자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민아, 이제 그만. 어머니, 나도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더 이상 내 돈 필요 없어. 철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어. 그동안 정말. 영자가 사위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관리이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희재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가 까르르 웃으며 외쳤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식당 안을 채웠어요. 철민은 겸연쩍게 웃으면서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우리 가족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가끔은 용돈도 받아주세요. 그게 사위돌이니까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영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네, 어머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희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내일 쇼핑 같이 가요. 새 옷 사드릴게요. 관리 이사님한테 어울리는 옷으로요. 허허,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제 어머님은 임원이시잖아요. 지우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같이 갈래요. 그래, 우리 지우도 같이 가자. 영자가 손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있어주고,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저녁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가 좋으세요, 어머니? 철민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희들이 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영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30년간 바닥만 보고 살았어. 늘 허리 굽히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런데 이제는. 영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어. 철민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희재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지우가 할머니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영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사람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저녁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밝은 별이었습니다. 철민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함께 싸워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엄을 되찾은 삶이 시작되었어요. 청소원이 아닌 관리이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서. 금요일 오후 3시, 영자는 이제 빌딩 1층 관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관리이사 박영자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영자는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전에 새로 들어온 청소 직원에게 말했었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일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새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었죠. 감사합니다, 이사님.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다른 누구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이 빌딩에서는 절대로.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일하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어요. 새로운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진짜 가족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자 할머니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사연나무였습니다.